우리 정명숙 낭송가님은 우리 제1회 설봉신앙송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셨고요. 또 제2회 설봉 전국신앙송대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대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그때 경쟁률이 정말 엄청나게 세서 예선을 뽑는데도 제가 몇 날 며칠 하다 나중에는 기가 윙할 정도로 그렇게 예선 치열했습니다. 예선 통과도. 거기에서도 당당하게 대상을 수상을 하시고 지금은 우리 대구예술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신앙송 지도 교수로 후배 양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정말 멋지게 낭송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앞에 우리 보신 분도 알겠지만 우리 정명숙 우리 낭송가님도 저는 정말 우리 대회에서 대상을 타서만이 아니고 정말로 인품, 외모, 낭송 모든 걸 다 갖추신 분입니다. 큰 박수로 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도 오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만큼은 힐링이 되고 행복한 마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신앙송을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시게 되셨나요? 우리 선생님들? 여기 유명하신 분도 여기 와 계시네요. 시 낭송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낭송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 이 시를 보면 나도 그랬으니까요. 이게 5번이나 나와요. 5번을 제가 나도 그랬으니까요 라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뭔가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뭐랄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를 낭독을 하면서 미워할 수도 없고 오히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시를 통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철학적인 사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면서 시 낭송과 철학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이 철학적인 사유와 시 낭송이라는 주제로 우리 선생님들을 찾아뵙게 된 것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시 예술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보았을까? 여기 시인님도 계시고요.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입으로 거론되어지고 있는 사상가들, 철학가들로 때문에 발전되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종교인들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철학가들을 참 좋아합니다. 철학을 제가 또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플라톤은 모든 본질은 이성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참된 진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어떤 먼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한번 넘겨볼게요. 이데아라는 거 아시죠? 사실은 이 아이디어, 우리 영어의 이 아이디어가 이 이데아랑 철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의미는 굉장히 다르죠. 그죠? 의미는 다른데 저는 이 이데아에 공감을 합니다. 이 이데아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왜 이래 떼강을 건넌다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망각의 강을 건넌다는 그 표현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태어나기 이전에 보았던 그것이 이데아예요.
그 이데아라는 게 뭐냐면 영원히 가고 변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들 마음은 막 변하지 않나요? 저도 어떤 날은 보면은 제가 예뻐요. 근데 어떤 날은 보면은 못 봐요. 아주 거울이 싫어요. 그래서 거울을 멀리하는 날도 있고,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도 어떤 날은 그 친구가 좋아요. 어떤 날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들 마음에도 변화가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플라톤에서는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유는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플라톤의 사상은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이데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데아 세계입니다. 여기가 망각의 간. 그러면 이제 태어나면서 우리가 여기 태어나죠. 우리 여기 인간이에요. 이렇게 막 처음에는 막 울잖아요. 이렇게 우나요? 우왕하고 우리가 태어날 때도 웃으면서 태어날 수 있지 않나요? 왜 우는가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가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이 이데아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봐요? 뭘로 보나요? 육체를 잊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혼이 보았던 거예요. 이거를 푸시케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푸시케가 보았던 그 이데아, 그 아름다운 세상이 이데아예요. 그 이데아는 그야말로 선한 거예요. 악한 이데아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데아의 사상을 공감해요. 그래서 이 이데아 사상이 오늘날의 종교로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나라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육체를 잊지 않고 혼이 보았던 그 어떤 이데아를 완전히 잊어버려요.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히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것 같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요. 그렇지 않나요? 늘 행복해서 죽겠다는 사람 혹시 계시나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게 망각의 강을 건너면서부터 우리는 불안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존재의 그 불완전함을 그 플라톤의 향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은 원래 세 종류가 있었다고 해요. 여자, 남자, 또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이렇게 남자끼리 붙었고 여자끼리 또 한 쌍이 되고 또 남자, 여자가 붙어있는 이 세 그룹이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똘똘똘똘 뭉쳐서 살았는 거예요. 이게 막 닭이에요. 이게 이제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막 신의 영역까지 막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요, 반으로 딱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잃어버린 나의 반쪽을 찾기 위해서 불안하다고도 말을 합니다. 늘 불안한 거죠. 그리고 이성을 향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여기에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존재의 불안함, 우리 인간의 불안함도 아마 저기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데아가 뭐라고요? 선한 거, 악한 거. 악한 이데아는 없어요. 우리가 영혼을 잊지 않고 태어나기 전에 봤던 그 선한 그런 세상을 이데아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처음에 언급을 했죠. 이분이 플라톤이에요. 우리의 이상세계는 저기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손가락을 보면은 이 지상을 향해 있어요. 우리 이성의 본질은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푸시케도 플라톤은 저 위에 있고 우리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지구상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서 그 미술도 있잖아요. 추상적인 개념 그리고 감각적인 개념으로 발전을 해요.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넣었다가 아니 이건 뭐야? 철학도 했다가 미술도 했다가 혹시나 혼돈스러워 하실까봐 제가 그거는 뺐거든요. 이따가 상황 보고 제가 그 흐름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예술의 방향을 제가 잠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은요. 그리고 여기 책 들고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뭐예요? 그 윤리책이에요. 네. 그러면은요, 이거는 제가 철학을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서양 철학을 공부를 하면은요,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이 어려운 공부를 내가 왜 하지? 생각해 보면은요, 이거예요. 우리는 뭔가 선을 향하여서 갈 때는요, 내가 힘이 들어도,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도,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남을 모함하거나 악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할 때는요, 내가 지금 현실에서 아무리 어떤 경제적인 거라든지 순간적으로 희열을, 뭐 남을 흉 보면은 솔직히 기쁘지 않나요? 나도 못났는데 당신도 못났구나. 저는 너무 기뻐요. 사실은 그거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기본 우리 있잖아요. 왜 참 이거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인데 왜 유튜브를 띄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너무나 충격적인 거를 봤어요. 제 지인인데 좋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좋아요는 0인데 싫어요가 7개나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거를 본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거 싫어요를 누르고 가는 사람은 과연 마음이 편할까? 제대로 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음이 불편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손가락 하나로 팡팡팡 그렇게 아픔을 찌른다면 저는요, 그 사람은요, 언젠가는 비록 눈에 보이는 그거 하나지만 다른 것들은 보지 않아도 다 들어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그렇게 누르는데 눈에 보이는 데서는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지를까,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제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답게 살기 위한 그 목적이에요. 인간의 삶은 이데아를 상기하는 과정이다. 상기설 알죠? 그죠? 혹시 아세요, 선생님들? 우리가 뭔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손을 대었어요. 대었는데 뜨거워요. 근데 뭔가 느낌이 와요. 그리고 한 번도 어떤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데 뭔가 선한 기운이 들면서 뭔가가 알 수 없는 욕구가, 희망이 막 솟구쳐요. 어떻게 이런 게 어쩌면은 상기가 아닐까,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아름다운 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아름다움보다는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제가 공부를 하는 이유고 또 시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플라톤이 주장하는 이데아의 포인트는 뭐예요? 뭐가 있다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뭐를 추구한다고요? 선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데아에서 말하는 이 선이라는 거는 이 착할 선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단 한문으로 이렇게 써서 딱 선이라고 규정 지을 수가 없을 정도로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제가 배우는 그 교수님께서도 이 이데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수업을 하세요.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선이라고 쓴 이유는 일본에서 원래 그 철학 사상을 일본에서 우리나라보다 100년 먼저 앞서 들어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런 철학서들 보면은 일본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본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뜻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 플라톤의 시론. 플라톤은 이 국가론에서 시인 추방령을 내렸어요. 저는 시를 쓰는 사람이고 또 시를 낭송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뜨끈했는지 몰라요. 추방한다는 건 무서운 일 아니세요? 여기 시인님들께서도 이 단어가 결코 반갑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각의 세계, 현실의 이 세계에 이거를 그림자 세계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동굴에 비유를 했는데 그 동굴 비유를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자, 이 그림자라고 하면은 뭐예요? 우리 어떤 물체가 있어야지만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죠? 플라톤이 말하는 그 뜻은요, 지금 요 색이, 요 그림자 보이잖아요. 우리의 이 지각의 세계를 이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뭔가가 있다라는 뜻인 거겠죠. 이데아의 세계예요. 완전한 아름다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움의 세계죠. 이 세계가 있는데 그림자 세계에 살면서 뭔가 예술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플라톤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짜 세계를 살고 있는데 또 다른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의 가장 큰 예가 조각품을 만드는 거죠. 조각품. 특히 왜 조각상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을 이단으로 여긴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가짜잖아요. 가짜인데 또 가짜를 또 조각품으로 또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단계 또 두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시도 하나의 그림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뿐만 아니라 이 예술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플라톤은요, 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그 철학가는 플라톤을 시인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인 추방령을 내렸냐?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왜 그 쌀이 있잖아요. 강남 스타일. 막 춤추고 그런 거 얼마나 열광을 해요. 이 젊은이들이. 그죠? 젊은이들 막 학교에 학업에도 충실하지 않고 오로지 연예인을 따라다닌다든지 그 정도로
그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전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젊은이들이 그 감성의 감정으로 쓰여진 이 시를 갖다가 읊으면서 다니니까 이 나라가 위태롭게 느껴졌는 거예요. 그 플라톤은 과학자와 수학을 좋아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 감성으로 인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유도 너무 우리가 이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너무 감정적으로 본분을 지키지 않고 감정에만 휩싸여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인 추방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요구의 입장에 서서 시인 추방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은요, 이 시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매력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매력, 그거를 그 플라톤도 사실은 즐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시인을 추방하는 나쁜 사람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그거는 오해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추방령을 내렸던 겁니다. 시와 신앙송의 역사. 무사 여신이 시인을 자극하여 영웅들의 이야기를 노래하게 했다. 이거는요, 어떤 날 그 양치기가요, 하나도 배운 것도 없어요. 일자무식인 그 양치기가 이름이 뭐냐면 헤시오드예요. 양치기인데 양을 치러 갔는데요, 뭔가 막 이렇게 들려요.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막 시를 읊어요. 그리고 우리 막 이렇게 신앙송 행사를 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 잔치집 이런 데를 다니면서 시를 막 줄줄줄줄 외우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시를 어떻게 외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저도 좀 어떤 그런 뮤지의 신이 계신다면 좀 이 외우는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머리가 정말 나빠서 제 별명이 뭔 줄 아세요? 돌이에요, 돌. 애들 아빠가 지어준 별명입니다. 맨날 있잖아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시를 외우고 제 남편한테 좀 들어봐 달라고 해요. 근데 막 틀리잖아요. 역시 돌이라고 해요. 저는 인정을 해요. 네, 어쩌겠어요. 근데 이 일리아드, 헤시오드는 그 많은 시를 막 외우면서 잔치집마다 이렇게 하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커다란 신이 아니라 어떤 그 잡신에 의해서 시를 쓰고 그것을 읊는다고. 그러니까 시를 쓰는 사람도 그 잡신의 일종인 거예요. 시를 낭송하는 사람도 쓰는 사람도 같이 취급을 당하는 거죠. 이게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관한 내용이에요. 선생님들 재미있지 않으세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저만 재미있나요? 네, 우리 시인님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게 그 얘기예요. 시인이 왜 아무것도 일자무식인 그 양치기한테 왜 이거를 전파를 보내서 잔치집에서 시를 낭송하게 하고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신들의 세계의 높은 질서에 대한 지혜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숭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치기의 헤시오드는 신의 부름으로 인해 저절로 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에서는요, 이 플라톤은요, 예술가들을 제대로 보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이성과 감성이 있잖아요. 이성은 없고 감성만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이성은 없고 감성만 있으면은 강아지밖에 더 되겠어요? 안 그래요? 막 짖잖아요. 생각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상대방이 가슴 아파하든지 말든지 그냥 짖는 거예요. 저는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는 가끔씩 짖지 않나요? 저도 가끔씩 짖어요. 강아지처럼. 네. 그래서 이 플라톤은요, 이 시인들을 그야말로 이성은 없는 감성에만 똘똘 뭉쳐가지고 막 짖는다라고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시라는 것은, 이 예술이라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유주의 신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예술 세계를 펼쳐야지 이것이 진정한 또 예술이다라고 플라톤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와 반대였어요. 우리의 그 시의 세계는, 예술의 세계는 물론 배우지 않아도 되지만, 그저 유지의 신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배워서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찍이 배우지 않았나요? 조금 전에? 예,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아테네 학당도 그렇게 해서 생긴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그 모든 역사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문법, 그것도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플라톤은 그런 예술 세계에 대해서 그 미메시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 모방. 그죠? 정말 이 완전한 이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떠한 예술 세계를 펼친다 하더라도 이 완전한 세계를 모방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시는 배워야 된다, 예술은 배워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무수하게 이런 그 학당을 차리고 했었죠. 그리고 보면은요, 우리 햄릿이라든지 어떤 세익스피어라든지 이런 그 비극을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 뭐를 느끼나요? 비극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것은 희열을, 좋은 것을 보고는 절대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없어요. 카타르시스는 반드시 비극에서만 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어디죠? 선생님 혹시 팬티하우스, 우리가 집에서 농담으로 이 팬티하우스 하나 이렇게 농담으로 했는데 제가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언어 생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펜트하우스예요. 펜트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말을 재밌게 해서 늘 웃으면서 사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했잖아요. 펜트하우스, 그죠? 그리고 우리 딸하고도 애들 아빠하고도 막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말이 무의식 중에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펜트하우스에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안 보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너무나 비극적인 장면 나오죠. 근데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나요? 사실은 못 느끼지 않나요? 그러나 어떤 그 햄릿이라든지 세익스피어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요,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아, 저 극 중에 저 비참한 저 사람이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극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비극의 효과입니다. 그게 카타르시스예요. 그래서 인생의 비극을 모방하는 예술 활동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은요, 시를 창작하는 예술 활동은 뭐예요? 불완전한 자아,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불완전한 자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불완전한 자아를 벗어나서 완전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신앙생활은 마음을 강하게 편안하게 해주며 시열을 통하여 건강한 정신세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에 이어합니다. 네, 너무 좋죠. 낭송이라는 것은 평소 자신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펜트하우스 말씀을 드리면서 펜트하우스라고 했잖아요. 이거 무의식의 반영인 거예요. 내가 평소에 쓰는 언어가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낭송을 하잖아요. 무대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무대에서는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저 뿌연 안개만 보일 뿐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무의식 중에 내가 행했던, 내가 연습했던 그것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그 행동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언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낭송이라는 것은 평소 자신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낭송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정말 이 언행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팬티하우스 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생활 속에서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무대 가서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은근히 비춰져요. 저 사람이 평소에는 저런 언어를 쓰는데 이 무대에서는 아름답게 쓰는구나.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평소에 정말 고운 언어를 쓰고 고운 심정으로 내가 바른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비록 무대에서 내가 실수를 하고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관객들은 그 선한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을 그대로 전달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낭송을 좀 못하면 어떤가요? 안 그래요? 오히려 조금 못하는 것이 더 인간답지 않나요? 그래서 관객 앞에서 낭송하는 나의 이미지는 진정성이 없는 허상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뭐를 하면은요, 평소의 생활 속에서 거친 언어 생활을 한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는 아름다운 음성을 낳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정서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 네. 벌써 몸 삼각도가 나왔어요. 뭔가 제 인생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오거나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공부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공부를 통해서 그 아픔을 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제가 이 한국어를 공부하기 전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처럼 사랑하고 언제든지 나의 마음을 들어주고 어떤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는 그 아이는 들어주고, 그래서 만나지 않아도 대화하지 않아도 늘 내 마음속에 그 지지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눈물이 나는데 바로 제 남동생이에요. 이 왜 같은 뱃속에서 나도 이렇게 왜 과가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제 남동생은 저랑 같은 과예요. 생각도 좀 남다르고, 근데 저랑 너무나 닮았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통하고 정서적인 교감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외롭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여기저기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슬픔 때문에 그 아이들을 제가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수업을 하다 보면은 남동생 얼굴이 떠오르고 슬프고, 그래서 그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제가 접었어요. 그 일을 접고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20대에 제 딸아이 같은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전공한 게 한국어예요. 네. 그런데 이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이 모음삼각도가 나왔는데 저는요, 그 슬픈 와중에서도 이 공부를 한다는 이 즐거움, 이 모음삼각도에 대해서 발견을 했다는 이 즐거움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것을 전공하기를 너무나 잘했구나. 사실 전공할 때는요, 이게 레포트 쓰느라고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요. 저는 그것을 공부하면서 정말 잠을 푹 자본 적이 없어요. 늘 이렇게 항상 책을 끼고 들어가야 되고, 또 이 학생들에게, 딸아이 같은 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 하나 때문에 그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제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아픔도 치유하고, 또 제가 궁금해했던 이런 그 한국어 학습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모음 삼각도가 나오죠. 이거는 뭐처럼 보여요? 사람이에요. 예, 이거 짐승 아니에요. 사람이 입모양이에요. 이 입모양에 이런 그 모음이 있어요. 일단은 익혀두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요, 저는 이 모음 삼각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엄청난 우주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모음 삼각도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입 안에 있어요.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전혀 보이지도 않고 입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수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입이에요. 입 위에 입술이고 이렇게 머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이 한번 해보실래요? 이 선생님 혹시 스트롱 있나요? 스트롱. 네, 그 스트롱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나요? 네, 저도 하나만 주세요. 네, 스트롱 하나만 주세요. 지금 스트롱을 가지고 계시지만 손가락으로 입을 넣으셔도 돼요. 그것이 더 감지하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예, 만약에 지금 안 하시더라도 자택에 돌아가셔서 꼭 손가락으로 오늘 배웠던 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되고 시낭송 하시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에 이거는 제가 그려서 제가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 모음 삼각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 이, 오예요. 저 뒤에 선생님들 다 보이시나요? 저 뒤에 우리 그 모자 쓰신 선생님 요 앞으로 좀 오시면 안 될까요? 예, 선생님 요 앞으로 좀 오시면 안 될까요? 사진 찍으시는 분 때문에 네, 좀 불편해 보이셔서 맨 앞으로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요 앞에 오세요.
그리고 네, 저 분당에서 오신 선생님 계시나요? 뒤에 보여요. 네, 몸이 아프신데도 네,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설명하는 거는 그 몸 삼각도예요. 이거는 아고 아, 이, 우. 선생님들 우리 치과에 가면 아 하잖아. 아 해보세요. 그럼 무슨 특징이 있어요? 목청이 보이고 혀가 내려가죠. 목청이 보이고 혀가 내려갑니다. 이거는 혀가 내려간다라는 상징이에요. 아라는 거는 자, 이 해보세요. 이 하면은 느낌이 어때요? 이 하면은 혀가 어디로 와 있어요? 혀가 앞으로 와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와 있잖아요. 앞으로. 그래갖고 전설모음이라고 해요. 혀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 해보세요. 우 하면은 입술 모양이 어때요? 입술 모양이 동그래지죠. 우. 입술 모양이 둥글게 된다고 해서 둥글원을 써서 원순성이라고 해요. 원순. 둥글원, 입술순. 입술이 둥글해진다고 원순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아, 이, 우라고 이 3모음만 있으면은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를 다 구사를 할 수가 있어요. 모든 모음의 기준점이 이 3모음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빨, 파, 노. 우리가 빨파노 색이 3원색이잖아요. 그죠? 요 색만 있으면은 모든 색을 다 만들 수 있듯이 아이, 우도 그런 개념이에요. 빛의 3원소와도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정말 신기한 게 있는데요. 이 3모음 체계를 쓰는 그 언어는요, 아라빅 언어라 그래요. 아랍 사람들이 3모음을 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어모음이 없잖아요. 어모음. 우리는 어모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모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아랍에서 뭐 사우디나 이런 데서 한국을 왔어요. 한국에는 어떤 그 산이 유명하나요? 설악산이 유명하죠. 설악산이 유명한데 설악산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왜?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모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설악산 가요 하지만은 생각으로 설악산 가요 하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수락산 가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랍 사람들이 설악산을 가기 위해서는 이 입안에서 수많은 돌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혀의 구조도를 배워서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설악산을 한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모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의모음이 있어요. 이 의모음이라는 거는 공짜 모음이라고 말을 해요. 공짜 모음. 이게 왜 공짜 모음이냐면은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하고 죽어요? 하고 죽잖아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라고 해서 공짜 모음이라고 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아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혀가 내려가는 저설성 모음이 있고 그 혀가 내려간다라는 상징이 있고 또는 코너 모음이라고도 해요. 코너.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다라는 뜻으로 코너 모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라는 것은요. 아, 이, 우 이거는 모든 세계 출발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 이거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잘 보면은요.
이 아하고는 이 이하고 결합이 되죠. 그죠? 다 결합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결합이 되는데 이거하고는 어떤 결합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하고 결합이 되는 게 있나요? 그래서 이거를 공짜 모음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색으로 진다면 무채색을 말해요. 무채색. 이거 너무 지저분하죠. 지금 이거 아는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빨간색인데 이거는 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아무리 이게 존재감 없고 색이 없다 하더라도 다 쓰임새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디에 쓰이냐? 영어에 쓰여요. 우리가 왜 텐트 하잖아요. 텐트 하면은 그냥 우리가 텐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인이 쓸 때는 텐트 이렇게 안 쓰잖아요.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죠? 어떻게 쓰냐면은 텐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이거를 쓸 때 차용해서 을을 다 쓰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 아라는 것은요, 선생님 요거 죄송하지만 좀 지워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 우를 딱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런 다음에, 자, 지금부터 제가 신기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강한 모음, 이 모음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넣고, 이 하면은, 이게 얼마만큼 들어가는, 이거를 뜯으세요, 선생님. 예, 봉지를 뜯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요만큼 들어갔죠? 요거를 느끼세요. 요만큼 들어갔어요. 위, 오. 이만큼 들어갔어요. 뭐를 느끼셨나요? 조금씩 혀가 어디로 들어가요? 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혀가 앞에 있던 것이 점점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에 있는 모음을 무슨 모음이라고, 혀가 어디로 온다고요? 전설모음, 앞으로 온다고 해서 전설모음. 그리고 요 뒤로는 우 하면은 혀가 뒤로 간다고 해서 뒤우자를 써서 후설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 우리 한국의 단모음은 모두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는데, 단모음이 무슨 뜻이에요? 단모음이 입모양이 변하지 않는 것을 단모음이라고 해요. 이 한 번에 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하면 이 위는 뭐지? 위는 우하고 이의 결합이잖아요. 오이, 이거 이상한 거예요. 외국인들하고 학습을 하다 보면 꼭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충북 보은에는 80세, 한 82세 이상 되신 그 어르신들은요, 이 위 발음을 정확하게 해요. 이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발음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모음에다 그냥 놔두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를 넣어보세요. 어떻게 해요? 점점 뒤로 들어가죠. 자,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 뭐를 느끼셨나요? 우리 왜 너를 기다리는 동안 할 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이거를 해야 되는데 내하고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럴까요? 우리는 이거를 배웠어요. 구분 너무나 잘 되지 않나요? 한번 해보세요. 다시 이만큼 나왔죠? 요만큼 들어갔어요. 요거를 항상 생각하세요. 이만큼 들어갔어요. 더 들어갔어요. 그쵸? 우리가 그냥 입안에서 발음을 하고 했을 때는 그게 그거 같고 이거 같고 사실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저에게 전화로 수업 받으시는 분이 선생님 손가락을 넣고 하니까 금방 그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제가 이것을 써먹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요 엄청난 소스예요. 선생님들 그렇지 않나요?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입안의 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말을 할 때 그것을 인지를 하나요? 못하지 않나요? 그냥 입 모양을 어떻게 조금 벌리세요. 이렇게 하세요. 입을 조금만 덜 벌리세요. 그거는 개인의 차이인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할 때 이 너가 장음일까요? 단음일까요? 이거는 장음입니다. 단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여기 나잖아요. 짧잖아요. 나. 너는 너. 이미 한 단계 건넌 너예요. 근데 그냥 너를 기다리는 동안 느낌이 뭔가가 안 오는 이유는 그런 심리적인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장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장음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 너는요, 여기 보면은 아하고 으가 있죠. 여기 이게 요 중간에 있다고요. 너가. 그러니까 이 발음은요. 으의 성질도 띄고 아의 성질도 띄는데 으를 가까이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유 정말 더러워를 갖다 더러워하잖아요. 그리고 아유 정말 이거 아유 정말 안 그러나요? 그 정말 더러워하는 이유가 이 모음 삼각도에 나타나 있어요. 이 어모음이 어디를 따라간다고요? 이 을을 따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더럽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정말 하나 재밌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저는 원래 충청도에서 살았는데요. 네,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경상도로 전근이 되시는 바람에 경상도로 갔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 경상도 말 중에는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 보면은 자, 이게 모음 삼각도예요. 우리가 그 아이가를 경상도에서는 뭐라 그래요? 가가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모음 있잖아요. 모음이 여기에 있죠. 그죠, 선생님들? 모음이 여기에 있는데, 자, 여기에는 어가 있고,
봐봐요. 그, 아, 이, 가. 혀에서는 어때요? 끝과 끝을 달리는 거예요. 자, 중설 모음에서 저모음으로 갔다가 또 어디에요? 고모음으로 갔다가 그, 아, 이, 가 하니까 이 경상도에 계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나 혀를 많이 굴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약어로 그냥 가가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저기 시인님께서도 죽인다 했잖아요. 그것도 왜 죽인다 할까요? 죽인다잖아요. 봐요. 후설 모음 갔다가 주, 긴, 다. 이게 3모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끝과 끝을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하잖아요.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지긴다. 입 모양 하나면 끝나요. 그냥 지긴다. 되죠? 죽인다 안 해도 지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왜 어렸을 때 베개 있잖아요. 베개. 베개를 어떻게 읽나요? 여기는 이거 애는 여기가 애죠. 그죠? 여기는 이거 애잖아요. 그죠? 베개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떻게 읽어요? 베개. 그죠? 자, 지금부터 요거를 한번 해보실래요? 소리 음가는 똑같아요. 도예요. 도음을 하면서 입모양만 다르게, 입모양만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아. 입모양만 해도 소리 구분이 되지를 않나요? 그럼 베개를 한번 해보세요. 베개. 그러니까 소리 음가는 똑같이 하고 그냥 이 양손음 입을 붙였다가 그냥 뗐다가 베개. 그죠? 음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 경상도 분들은 이 베개를 또 뭐라고 해요? 이 에 발음을 안 하고 비계라고 하는 거예요. 비계. 그리고 우리 그 한국은 이 모음이 많기 때문에 다른 그 외국어를 배울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이 모음이 이렇게 작을 경우에는 그만큼 모음 체계가 많은 우리 한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언어를 배울 때는 그만큼 이 혀가 이게 혀 움직임이 숙달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발음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모음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 이런 거를 못 하잖아요. 오머니 하잖아요. 오머니. 그죠? 선생님들 이런 거를 보시면서 뭐를 느끼세요? 우리는 태어나서 내가 어떠한 발음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영 그 발음을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여기에 어떤 많은 철학을 담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요. 이 모음 삼각도가 우리의 생각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서 이, 우, 요 3모음만 찍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언어의 모음 체계를 이해를 할까요? 이 생각의 모음 체계를 이해를 할까요? 절대로 이해를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음 삼각도를 통해서 이 자음, 우리가 정확하게 이 모음, 우리가 정확하게 혀를 이 모음 구조도에 맞춰서 발음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생각도
한 번쯤은 이 모음 삼각도에 비유를 해서 해보는 것도 아마 굉장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모음 삼각도를 이용해서 한번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낭송을 해볼까요? 자, 시작. 이 너가 뭐라고요? 장음이에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 자, 여기서도 제목에서 한번 우리가 봅시다. 너를, 너 어디 있어요? 너 여기 있잖아요. 음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발음을 해야 돼요? 너를, 아니죠? 너를, 이 위줄, 너를, 이것도 아니에요. 너를, 음도 거리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너를, 그죠? 를 확실하게. 이게 정말 하시다 보면은요, 너무나 신기해요. 이 집에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 기다리는, 그죠? 이거를 봐요. 이 모음은 여기에 있는데 그 모음이 여기 기가 있고 아 모음이 여기에 있는데 당연히 기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다 이렇게 한다면 이상하겠죠. 우리가 낭송을 듣다 보면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음 삼각도에 따라서 이 낭송을 하시다 보면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낭송이 됩니다. 한번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요. 이 모음 삼각도를 보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황지우. 자,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내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네.